가 이 번식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뒤에 이제 오비라고 되게 넓은 허리띠가 있고 그걸 담요처럼 딱 깔면은 어디서나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인구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런 옷을 만들어서 다 입도록 만들었다. 이 사람들이 바꾸고 싶어한 게 체격이었습니다. 체격. 일본 사람들은 겁나 작거든요. 조선 사람들보다 일본 사람들이 거의 10cm 작았다는 게 정설입니다. 특히 그때 왔던 선교사들이 이렇게 체격이 좋고 건장한 조선 사람들이 기모노는 번식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의복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이게 아직까지 이런 얘기들이 있군요. 이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 얘기를 듣고서는 지금도 기억할 정도로 약간 충격적이기도 하고 약간 이게 사실 번식이라는 결국 성행위나 섹스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되게 관심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이거를 기모노가 이 번식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기모노는 뒤에 이제 오비라고 되게 넓은 허리띠가 있거든요. 그거를 풀면 싹 풀려가지고 그걸 담요처럼 딱 깔면은 어디서나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기모노의 용도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이거에 끝나면 좀 근거가 희박하니까 근거를 하나 더 대죠. 예를 들어서 일본은 전국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인구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런 옷을 만들어서 다 입도록 만들었다라는 얘기까지 합쳐지면 뭔가 그럴듯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일본 사람들은 되게 성에 대해서 개방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으니까 여러 것들이 합쳐지면서 야 이거 진짜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근데 진짜 같으세요? 이거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고요. 이 일본 사람들에서 이런 얘기 하면은 되게 놀랍니다. 처음 들어보니까요. 뭐 한복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면 그렇죠, 우리가. 근데 예를 들어 뭐 일말의 진실이랄까? 진실까지는 아니고 그런 건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일본 역사에서 처음으로 그런 공창제도, 유곽을 처음 만든 거는 그때가 맞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런 것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제도화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기모노는 그런 건 전혀 상관없고요. 기모노라는 것은 일본어로 그냥 입는 것, 즉 옷이란 뜻입니다. 옷이에요. 우리 한복처럼 그냥 옷이에요. 옷이었고 사실은 그전까지는 일본 사람들이 입는 게 전부 다 기모노였죠. 우리가 한복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입는 옷들을 통칭을 하듯이 기모노도 일본 사람들이 입는 여러 종류의 옷들을 통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서양의 옷들이 들어와 사람들이 많이 입게 되니까 그것을 양복이라고 부르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전까지는 우리가 한복이라고 안 불렀죠. 그냥 옷이었죠. 옷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양복이 들어오니까 대응하는 게 한복이라고 됐고 그전까지는 기모노 그냥 옷이었는데 이제 양복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양복은 양복이라고 부르고 기모노 하게 되면은 일본 전통 의상을 통칭해서 기모노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모노는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입는 기모노도 있고 여자들이 입는 기모노도 있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도 이제 뭐 평상시에는 그런 한복들을 많이 안 입잖아요. 일본도 평상시에는 전통 의상들을 많이 안 입으니까 기모노 하게 되면은 일본 여성들이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뭐 이럴 때 입는 옷들을 좀 국한해서 가리키는 그런 의미도 띠게 됐습니다. 이 기모노의 역사는 당연히 일본의 옷의 역사죠. 그러니까 되게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원래는 그 사각형 천에 구멍 하나 뚫어서 옛날 판초이라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답니다. 지금도 일본의 이제 여성들이 입는 기모노는 이거를 쭉 펼쳐 놓으면은 굉장히 사각형의 그런 모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담요랑 비슷하다 그래서 아까 그런 도시전설 같은 게 좀 생기기도 했고요. 되게 다양하게 변천을 합니다. 지금도 이제 거의 사각형 기준을 유지하는데 기모노가 종류가 다양하죠.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입는 것도 다양하지만 당연하게도 신분에 따라서 입는 기모노의 종류도 되게 다양합니다. 일본 기모노 어마어마하게 화려합니다. 한복도 비싸지만 기모노 엄청 비쌉니다. 지금도 웬만큼 고급 기모노들은 수백만 원 하고요. 수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특히 그 옛날 기모노들은 박물관에 전시들 많이 하거든요. 가서 보시면 진짜 와 소리 나옵니다. 너무 멋지고 특히 수놓은 것들, 문양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것들이 너무 화려해가지고 진짜 눈길을 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예쁘고 되게 화려한 옷들, 특히 여성들이 입는 기모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복 체험들 많이 해서 고궁 같은 데 가면은 외국 사람들 정말 좀 우리도 처음 보는 한복들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일본도 관광지에 가면 기모노 입는 체험을 합니다. 근데 일본 기모노들은 보통 이제 여성들이 많이 입는데 여성들이 입는 기모노는 사실은 기모노 입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요즘에 뭐 우리 한복 같은 경우는 입는 것들이 개량 한복이 돼서 되게 편하게 입는데 옷걸음 같은 거 크게 멜 필요 없이 그렇게 하는데 일본은 되게 어려워서 시간도 좀 걸리고 옆에서 누가 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일본 기모노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욕간에 가시면 됩니다.
일본 요관 여행 많이 다니시죠? 일본 여관을 요관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옛날 스타일의 일본 여관, 즉 다다미 깔려 있고 요 깔아서 거기서 자고 이런 데들은 그 온천을 하고 나면 거기서는 유카타라고, 유카타도 이제 기모노의 일종입니다. 유카타라고 불리는 것은 온천 후에, 목욕 후에 입는 옷의 종류를 유카타라고 부르거든요. 유카타도 기모노입니다. 유카타는 되게 입기도 편하고 되게 입고 있으면은 뭐랄까 요관 내에서는 유카타 입고선 돌아다니면 되거든요. 유카타를 입고 그 좀 추울 때는 유카타 위에 덧옷을 입습니다. 하올이라고 불리는 건데 그 정도 입어줘도 되게 편하게, 그리고 약간 일본 문화체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모노를 다시 정리를 하자면 기모노는 번식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옷은 아니다. 더군다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랑도 큰 관계가 없다. 기모노는 나름의 일본 옷을 통칭해서 부르는 거고 기모노는 되게 화려한 것들이 많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 권력을 자랑하던 일본의 천황이 허수아비가 된 배경은 뭔가요? 천황이라고 부르니까 제가 이제 천황을 덴노라고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천황을 일본어로 발음하면 덴노, 그래서 독일에서는 뭐 황제를 카이사르를 카이저라고 부르고, 러시아에서는 똑같은 거를 러시아식으로 짜르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여튼 덴노, 이게 이름이 천황이니까 와, 왕보다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졌을 것 같은데, 사실 일본 역사를 보면 천황의 권력, 덴노의 권력이 원탑, 진짜 절대왕정 이랬던 기간은 길지가 않아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황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가씨 혹은 후지와라씨들, 즉 귀족들이 천황의 권력을 넘볼 정도로, 천황을 자기 마음대로 폐위시키고 새로운 천황을 옹립할 정도로 그렇게 권력을 키우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싸우다가 어부지리로 무사들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막부를 연 다음에는 천황은 더 쪼그라듭니다. 형식적인 권력을 가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 쇼군한테 눌려 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가씨와 후지와라씨, 즉 귀족 세력계는 이게 어떻게 좀 둘이 경쟁도 하고 권력 다툼도 했는데, 이 쇼군하고는 권력 다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죠. 물론 중간에 역사적으로 쇼군의 권력을 넘보고 뭐 친위구테타 같은 걸 일으키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쇼군한테 눌려 삽니다. 그래서 이 막부가 성립된 다음에 그랬는데, 사실은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일본 천황이 허수아비가 된 이유도 있지만 일본 천황은 허수아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속 살아남을 수 있었나?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신라에서 고려로 바뀌고 고려의 조선으로 바뀌면서 왕조 자체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왕조 자체는 유지를 하면서 막부 권력이 사실은 천황의 자리를 넘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왜 쇼군은 스스로 천황이 될 생각을 하지 않았나 혹은 하지 못했나,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일본사의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덴노, 즉 천황은 사실은 세속적인 권력도 가지고 있지만 되게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신의 아들, 신의 후손,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합니다. 그리고 만세일계라고 부르는데, 물론 뭐 학자들이 연구해 바에 따르면 만세일계, 즉 천황의 가문이 하나에서 나오진 않고 중간에 바뀌었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세일계라고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한 가문에서 쭉 나오는 그런 정통성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천황을 상징하는 그 삼종신기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청동거울, 그 다음에 고곡, 구부러진 옥, 그 다음에 청동검, 이게 삼기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가지고 내려왔던 산부인, 이런 것처럼 세 가지 신기한 어떤 그 신적인 징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 혹은 상징적 권력은 천황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보통 이중 권력이라고 불러요. 이런 권력은 천황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세속적인 권력은 쇼군이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중 권력 체제가 쭉 유지가 되어 왔다라고 보통 봅니다. 이거는 약간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이게 재밌는 게, 일본에서 최초의 막부인 가마쿠라 막부가 들어섰을 때 불과 몇십 년 차이 안 나왔고, 고려에서도 무신정권이 들었습니다. 무신정권이 들었었잖아요. 근데 무신정권도 왕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치기는 하지만 스스로 왕이 되려는 생각은 별로 못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뭐 일본의 막부 체제가 한 700년 정도 유지가 되는데, 그러면 중간에 뭐 이렇게 덴노가 되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차마 덴노가 되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무로마치 시대의 요시미스라는 이 쇼군인데,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중국이랑 교류를 할 때 자기가 일본 왕이라는 명함을 써요. 직함을. 자기 보고 일본 왕이라고 써요. 중국이랑 교류를 하거든요. 그래갖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욕을 무시하게 먹습니다. 아니 이놈이 감히 천황의 자리를. 이런 식으로 천황의 어떤 그런 종교적 상징적 권위는 굉장히 강고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을 자랑하던 천황이 허수아비가 됐지만 그래도 끝까지 유지가 될 수 있었고,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는 다시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천황은 백제의 후손이라는 말이 사실인가요?
일본 천황은 백제의 후손이다. 그래서 백제의 왕들이 가가지고 일본을 다스리면서 일본 천황이 됐다. 뭐 심지어 이런 말도 있고요. 이게 좀 인구에 회자되고 이게 좀 굉장히 주목을 끈 게 2001년이었습니다. 이때 2002년 월드컵,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당시 일본 천황이었던 아키히토가 그런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조상이었던 간무 천황의 어머니가 국제 무령왕의 자손이었다는 게 속 일본기라는 일본 옛날 역사책에 써 있다. 그래서 나는 참 한반도랑 한국이랑 옛날부터 참 친근함을 느끼고 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방점은 뒷부분이죠. 우리가 참 한반도랑 옛날부터 관계가 좋았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걸 끌어온 거죠. 보통 역사학자들이 보기에 간무 천황의 어머니가 무령왕의 자손이었다는 건 약간 뭐라 그럴까, 이건 별로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간무 천황의 그런 외가 쪽이 백제계였다는 건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근거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드디어 일본 천황이 자기 고백을 하고 양심 선언을 했다. 그래서 이제 뭐 폭탄 선언을 했다 그러는데, 사실 이거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관계였어요. 특히 삼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한반도에서 중요한 플레이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삼국시대 때 세 나라만 아웅다웅 싸운 게 아니고 일본도 중요한 플레이어로 끼어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옛날 책, 일본 서기나 고사기나 아니면 뭐 속일본기 이런 거 보면 너무 웃긴 게 일본 얘기보다 오히려 삼국 얘기들이 더 많아요. 아니 이게 일본 역사서인지 뭐 한국 역사서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좋아하거나 일본을 이거 역시 역사하면 한국이지 이게 아니고, 일본의 역사는 한반도의 역사를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아까 문영한 얘기가 나왔는데, 문영한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이 일본에서 태어났다고 적혀 있거든요. 일본 서기를 보면 일본에서 가카라시마라는 그런 섬에서 문영왕이 태어났다고 돼 있습니다. 삼국사기엔 그런 얘기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거는 뭐 일본 애들이 뭐라고 썼든 그 일본 서기 같은 경우는 뭐 옛날부터 그 신화랑 역사랑 좀 혼재되어 있고 그러니까 역시 일본 역사책들은 믿을 게 못 돼 하고 넘어갔는데, 재밌는 거는 그때 일본 서기에는 문영왕이 계로왕의 아들로 나옵니다. 근데 삼국사기에는 동성왕의 아들로 나와요. 그럼 당연히 삼국사기가 맞죠. 뭐 일본에서 그러니까. 근데 문영왕은 삼국시대에 있는 왕릉 중에서 유일하게 주인이 누군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에서 지석이라고, 여기는 누구의 무덤이라고 써있는 돌판이 나왔어요. 예.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문영왕에 대해 쭉 써있죠. 문영왕에 대해 쭉 써있습니다. 써있는데 문영왕의 나이나 생년 어린이나 뭐 생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니까 문영왕은 계로왕의 아들이 맞는 거예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본 서기의 말이 맞다는 게 이제 중론이 된 겁니다. 네. 이렇게 일본 서기가 다 틀린 게 아닙니다. 사실 삼국사기랑 삼국유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삼국사기가 훨씬 더 맞는 내용이 많고, 일본 서기 같은 경우는 진구황후의 사만정벌이라는 그런 일본 서기의 말이 있는데, 진구황후라고 덴노의 이제 그 부인이 만삭의 몸을 이끌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한반도에 사만이라는 곳인데 점령해야겠다. 배를 딱 탔더니 신풍이 불어가지고 배를 쫙 한반도까지 밀어주는데, 거기서 기다렸다는 듯이 사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거기서 신민이 돼서 이제 섬겼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거든요. 이건 웃기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걷어내고 나면 일본 서기나 일본의 역사서에서도 대단히 많은 그런 어떤 자료들, 어떤 그런 근거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역사를 보통 보면 역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료 비판이란 말을 하거든요. 모든 역사적 자료들은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광개토 왕릉비 같은 경우엔 고대사의 가장 중요한 자료거든요. 가장 중요한 자료고 굉장히 많은 글들이 써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그거를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료 비판을 거칩니다. 왜냐하면 광개토 대왕비를 누가 썼습니까? 광개토 대왕 자신이 쓰진 않았겠죠. 결국 아들은 장수왕이 썼을 텐데, 쓴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이렇게 훌륭하다는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 겁나 훌륭해. 이렇게 훌륭해. 약간의 과장 그리고 의도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봐야지 그것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사료들은 비판을 해야 되고, 그것은 일본 쪽의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백제 후손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 백제계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었다. 그중에서 특히 백제랑도 큰 연관이 돼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봉창 의사가 천황 암살에 실패한 이유는 뭘까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천황 암살에 목숨을 걸고 폭탄을 던지셨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죠. 여기 직접적인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 천황이 이제 이동하는 거를 보고서 폭탄을 던졌는데, 폭탄을 가지고 지근거리까지 간 거는 맞았는데 이 마차가 여러 대였어요. 그 중에 어디에 천황이 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갖고 그거를 찍어가지고서 두 번째인가? 거기 딱 던져서 거기서 명중을 했는데, 아쉽게도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아쉽게도 천왕이 딴 마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던져서 폭발을 하긴 했는데, 소리도 엄청 컸다 그래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정도로 소리가 컸는데, 폭발력은 미미했다. 마차가 조금 부서지고, 그 마차 옆에 있던 말이 좀 다치고, 사람이 좀 다쳤지만, 그 옆에 있는 마차를 타고 있던 천왕은 손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라는 게 그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그러면 이봉창 열사가 결국은 이것 때문에 사형을 당했으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목숨만 잃은 것이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천황한테 위해를 가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이 사건의 폭발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다 호해를 했고요, 일본 신문들이. 그 다음에 일본 내각이 총사퇴했습니다. 일본은 살아있는 신이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완전 재정일치 거의 이런 분위기였으니까 살아있는 신이었는데, 살아있는 신을 식민지 조선의 청년이 거기다 대고 폭탄을 던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을 발칵 뒤집었고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이 이봉창 열사의 의거를 통해서 이 꺼져가던 독립운동, 그때 독립운동이 굉장히 핀치에 몰려가지고,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도 거의 뭐 개전 위험 상태, 막 이런 정도로 어려웠거든요. 이거를 되살리는데 굉장한 공헌을 했습니다. 이 임시정부가 너무 어려우니까 김구 선생이 한인애국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사이드로 이제 독립운동에 불씨를 지피는데, 이 한인애국단의 1호 단원이 바로 이봉창 열사입니다. 예. 이봉창 열사는 실패했지만 그 이후에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에 홍콩 공원에 결국 성공을 해서 굉장히 파장을 많이 일으키죠. 이 이봉창 열사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재밌는 게, 이분은 되게 인간적으로 흥미로운 분이에요. 이분은 원래 독립운동이랑은 별 상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독립운동에 투신을 했고, 농민 계몽운동, 막 이런 것들을, 야학운동, 막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그게 이제 나중에는 그런, 무장운동까지 이제 발전을 한 거였는데, 이분은 사실은 어렸을 때는 진짜 일본인이 되는 게 꿈이었다 그래요. 일본어로 넘어갔고, 일본인의 양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인으로 자기 이제 열심히 살라고, 일본어도 완벽했고, 그렇게 있는데, 차별을 당하죠, 당연히.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이 쇼와 천황이 덴노가 즉위식을 할 때 이 사람이 거기 한번 진짜 신심해서 친민된 마음으로 거기 가가지고 축하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때 우연히 한글 편지를 갖고 있다가 불법 구금을 당한 거죠. 예. 구금을 당해가지고 그걸 못 봤어요. 그거를 통해가지고, 나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야 2등 국민이고 우리는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로 찾아갑니다. 근데 뭐 워낙에 이렇게 이 화류계 생활도 오래 하시고 노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그때 인정해서 이제 백범일지에 그게 써 있는데, 처음에 만나가지고 이놈은 밀정이 아닐까? 이런 놈이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러 왔지? 심지어 거기 멘트가 나옵니다. 나는 지난 31년 동안 육체의 쾌락은 대강 맛봤다 라는 거를 김구 선생이랑 만난 자리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 의심이 가는 거죠. 하지만 김구가 이봉창 열사를 믿고 큰 돈을 주고, 그리고서는 이것들을 추진을 합니다. 추진을 해가지고 결국 실패하고 이봉창 열사는 형장의 일소로 사라졌지만, 하지만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고, 그리고 꺼져가던 독립운동의 불씨를 살려가지고 대단히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의 게이샤는 뭔가요? 게이샤는 보통 우리가 뭐 기생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기생이라기보다는 일본의 한자로는 예자, 즉 예술할 때 예자를 쓰고 놈자자를 씁니다. 예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게이샤는 특별히 여자만 가리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춤과 노래, 연주들을 하는 종합예술인, 이런 사람들을 게이샤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럼 게이샤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럼 왜 게이샤는 우리가 흔히 일본 여행 가면 많이 보듯이 얼굴을 정말 하얗게 그렇게 분칠을 하느냐?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공연장이, 여기 이제 게이샤들 같은 경우는 큰 공연장에서도 공연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요칸이나 아니면 여기 이런 데서 이제 손님들이 부르면 가갖고 거기서 소규모로 이제 숙소나 이런 데서 이런 공연들, 기회들을 보여주니까 밤에 이제 술 한잔 하면서 다 공연을 보게 되는데, 그럼 어둡지 않습니까? 옛날에 전기불이 빡빡 들어왔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두워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뭐를 하는데 표정이나 이런 것들로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잘 보이게 칠하는 거죠. 하얗게 칠했습니다. 얼굴을 하얗게 칠하고, 아이라인 진하게 그리고, 입술 빨갛게 하고. 그래가지고 좀 떨어져서 어두컴컴한 데서 봐도 이런 움직임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게이샤의 하얀 화장, 이거를 오시로이라 그러는데, 이런 화장들을 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게이샤랑은 상관없이 에도 시대 때 유행했던 화장 중에 하나가 이빨을 까맣게 물드는 화장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우키요에나 이런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판화들, 이런 화첩들을 보면은 이런 여성들 특히 같은 경우에는 이빨을 까맣게 물드는 게 되게 많아요.
그건 왜냐하면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때는 이빨의 유사한 상태가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이빨을 그냥 놔두면은 썩은 거 막 보이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까맣게 칠하면은 그게 오히려 썩은 게 가려지고 좀 깔끔하게 보이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게이샤는 남녀 공용으로 부르는, 남녀를 모두 통틀어서 부르는 예술인이라는 그런 뜻이었고요. 여성들을 부르는 말은 게이코였습니다. 이 코가 이 자자로 뭐 이렇게 무슨 하나코, 무슨 뭐 이렇게 이런 일본의 여자 이름에 주로 붙는 말들인데 이 게이코라고 불렀고요. 이 재미있는 거는 우리나라 기생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종합예술인, 시와 뭐 이런 것들, 시서화에 능했다고 그러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이 이 게이샤가 되는 과정, 게이코가 되는 과정은 대단히 오래 걸립니다. 거의 뭐 10년 넘게 걸리기도 해요. 처음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견습생? 완전 그냥 시다바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걸 시코미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이런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남아 있는데 옛날에는 좀 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12세에서 13세 정도에 그 오키아라고 이런 그 게이샤들, 게이코들 그다음에 게이코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묵고 있는 숙소에 들어 허드렛 일부터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이걸 1, 2년 정도 하면은 그다음에 마이코라는 수습생이 됩니다. 연습생이 되는 거죠. 아이돌 연습생 같이 연습생이 돼 가지고 적게는 5년에서 10년 정도 철저하게 수련을 하고 악기를 익히고 그래서 이거를 승급 심사를 봐가지고 결국은 게이코가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에서 이제 얼굴을 하얗게 분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거는 마이코부터 수습생이 된 다음부터는 얼굴을 하얗게 분칠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 대신에 이제 시코미라는 그런 들어가서 허드렛일부터 시작을 할 때는 지금은 15세 이상부터 그걸 하는데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넷플릭스에 마이콘의 행복한 밥상이라는 드라마 시리즈가 있어요. 이 시리즈가 이 고레다 히로가치라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일본 감독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분이거든요. 하여튼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이 만든 이 시리즈물에 마이콘의 행복한 밥상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대물이에요. 이 고등학생 둘이서 갔다가 이 게이샤가 되고 싶어가지고 이런 게이샤의 양성 과정에 들어가서 마이코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견습생이 되는 거죠. 근데 한 친구가 이게 예술에 재능이 없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요리에 재능이 있네. 그래서 이제 밥상을 차려주면서 뭐 새로운 사람을 찾는다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그래서 마이코에서 게이코가 되는 과정들이 꽤 어렵다. 그런 성매매를 하는 여성은 따로 있었습니다. 따로 있었고 그건 보통 육학에서 일하는 유녀라고 불렀는데 그중에서 이제 유녀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오이란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유녀들은 가장 최고급 어떤 성매매 여성들, 그런 성도당자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런 비싼 화대죠. 지금 수천만 원의 화대를 받고서는 그렇게 관계를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게이샤와 육학은 약간 다른 스타일. 게이샤는 종합예술인이고 되는 과정이 굉장히 엄격했다. 그 과정에서 하얀색 분칠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게이샤를 볼 수 있는 데도 있어요. 특히 그 교토의 기온거리라고 거기를 가면은 지금도 저녁 때 되면 이제 출근하거나 이제 일하러 가는 그런 게이코 그다음에 그리고 얼굴을 하얗게 분칠한 게이샤들을 볼 수 있습니다. 관광도 있고 거기서는 심지어는 이걸 아직도 불러서 그런 것들을 즐기는 여흥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 일본이 진짜 옛날 것들을 굉장히 끊임없이 유지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도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옛날에도 이게 그 예능인들이 정말 그러면 자기들이 다 좋아가지고 정말 제대로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했느냐? 당연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당연히 성매매랑도 연관이 있었고요. 당연히 뭐 이렇게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일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성적인 어떤 그런 착취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도 사실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히로가치 감독의 마이콘의 행복한 밥상도 사실은 그런 지점에서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이 양반이 굉장히 따뜻하게 인물들을 그리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게이샤의 생활을 긍정적으로 그렸습니다. 보면은 막 애들이 진짜 굉장히 행복한 밥상을 먹으면서 일하는 것처럼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가스는 일식인가요? 양식인가요? 돈가스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죠? 저희 집 애들도 돈가스 엄청 좋아하는데요. 돈가스라는 이름이 나온 것 자체는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 돼지고기를 튀긴 이런 요리들은 사실은 기원은 서양이었죠. 서양의 포크 코틀레트 이렇게 부르는 이렇게 얇게 점여가지고 튀겨내는 그런 것들을 바꾼 겁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돈가스라는 메뉴를 보면은 일본사의 어떤 핵심 같은 게 특히 일본 근대사의 핵심이 거기 들어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일본에서 돈가스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일본이 심지어는 1000년이 넘게 육식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7세기에 덴부덴노라고 덴부천왕이라고 1400년 전쯤에 육식을 금하는데 물론 모든 그런 생선까지 금한 게 아니고 소, 말, 개, 돼지, 닭
딱 찍어가지고 이런 육고기들을 딱 금합니다. 이거는 원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그 일본에서는 대부분 이 불교가 다 받아들여가지고 독실한 불교 신자들이었거든요. 불교에서는 이제 육식을 금하니까 이런 것들을 금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금하다 보니 여기는 이제 뭐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당연히 소 같은 경우는 조선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를 겁나 좋아했는데 돼지고기보다 소고기를 훨씬 좋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를 도살하지 말라는 명령을 여러 번 내리거든요. 당연히 소는 농사 짓는데 엄청 중요한 거였으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소가 농사를 짓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육식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육식금지령이 끊임없이 중간중간에 더 내려가지고 이게 이어져 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물론 그 고기를 완전히 안 먹은 건 아니지만 대충 그 생선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먹었고 그리고 육고기들을 먹어버려서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메이지 유신을 맞았잖아요. 메이지 유신을 맞았는데 메이지 유신 이후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육식을 장려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이지 유신이 성공하게 된 요인들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나서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었던 이와쿠라 도노미가 이끄는 사절단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젊은 이토 히로부미까지 쳐가지고 이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이 서양을 2년 정도를 다녀요. 2년 정도를 다니면서 서양의 제도와 서양의 문물들을 샅샅이 보고 연구를 합니다.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 영국 그 해군 같은 경우는 영국 해군을 들여오고 뭐 법률 같은 경우는 독일 법률을 들어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 체제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일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 들어온 게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바꾸고 싶어한 게 체격이었습니다. 체격. 가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겁나 작거든요. 조선 사람들보다 일본 사람들이 거의 10cm 작았다는 게 정설입니다. 특히 그때 왔던 선교사들이나 있던 사람들의 그 멘트, 단골 멘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이렇게 체격이 좋고 건장한 조선 사람들이, 훨씬 더 작고, 이렇게 비리비리한 일본 사람들한테 지배를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막 이런 글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일본 사람들이 작았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작았죠? 그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우리가 서양을 따라가려면, 탈아 입고 아시아를 벗어나서 구라파, 유럽으로 들어가려면 이 체격을 구라파처럼 키워야 된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먹을 거 바꿔야죠. 딱 보니까 서양 사람들 고기 엄청 먹거든요. 아, 우리가 결국은 고기 먹어야 된다. 우유와 고기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메이지 덴노, 메이지 천황 자체가 그래서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이랑 모여가지고 고기 파티하고 막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벌입니다. 근데 사실 이 먹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평소에 안 먹었던 걸 먹기 시작하면 거부감이 엄청 심합니다. 사실은 이 거부감이 심해서 그때는 뭐 심지어는 어떤 소문까지 돌았냐면은 소고기를 먹으면 속이신이 쎄갖고 소화 된다. 이런 것들도 있었고 잘 어떻게 먹을지 모르니까 서양 사람들처럼 나이프와 포크, 칼로리를 찍어서 먹다가 입에 피가 낭자하게 되는 뭐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까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럼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되냐? 어떻게 먹어야 되냐? 아, 심지어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메이지 덴노가 계속, 메이지 덴노 사실은 본인은 그 고기보다는 생선이나 된장국 같은 걸 훨씬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도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 그런 것도 자꾸 보여줘야 되니까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심지어는 메이지 덴노를 암살하려는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그런 거부감이라는 건 진짜 대단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끊임없이 이걸 밀어붙여가지고 결국 고기를 먹게 됐는데, 그럼 이 고기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가 이제 문제는 남습니다. 고기를 완전 새로운 방식이 아니고,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다른 것들을 먹던 방식대로 고기를 가공하기 시작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가공합니다. 하나는 나베, 냄비 요리. 일본 이제 나베라 그래갖고 이제 때려 붓고서는 전골처럼 해먹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규나베라고 소고기 전골들을 만들어서 먹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덴푸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의 그 고급 요리 중에 하나인데 일본의 바삭하게 튀기는 이게 덴푸라 정말 끝내주죠. 일본 덴푸라 맛있습니다. 엄청 비싸고요. 하여튼 그런 걸로 그걸 만들어 먹는 게 바로 돈가스입니다. 고기를 잘라가지고 튀김옷을 입혀서 덴푸라처럼 튀겨 먹는 겁니다. 아, 튀기면 뭐 다 맛있죠. 튀기면 신발도 맛있는데 고기를 튀기니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튀겨 먹는데 일본 스타일로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처음에는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서양 것처럼 이제 통으로 내어서 이걸 칼로 잘라먹게 만들어요. 그 대신에 칼로 잘라먹는데 거기에 이제 그 양배추를 곁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밥이랑 된장국을 곁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름을 포크 가스레스 들어보셨습니까? 아까 코틀레트, 가스레스 비슷하죠? 일본 사람들이 코틀레트를 발음하는 발음입니다. 이거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식당이 바로 지금도 도쿄에 있습니다. 랭카테이. 이거 몇 년 전에 우리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직 대통령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일본 총리랑 같이 밥 먹었던 데가 바로 랭카테입니다. 여기가 처음으로 일본식 돈가스, 물론 돈가스라는 이름 자체를 쓰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만들어낸 건 다른 식당이었는데 일본식 돈가스의 원료랄까요? 이것들을 만들어냈던 식당이 바로 랭카테입니다. 100년이 훨씬 더 넘는 당연히 그런 역사를 자랑하고 있죠. 아직도
포크 가스레스라는 이름으로 옛날 만들던 방식 그대로 팝니다. 겁나 비쌉니다. 한 번 가서 드셔보시면 합니다. 제가 보기엔 2번은 좀 그렇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맛있습니다. 맛있고요. 되게 옛날 스타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여기서 오믈렛도 오므라이스도 처음 만들었다 그러는데, 하여튼 먹어볼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스타일이 됐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일본식 돈가스로 바꾼 거는 다른 식당입니다. 폰지킨이라는 식당인데, 여기는 없어도 됩니다. 뭐냐 하면은, 자, 포크 가스레스는 통으로 튀겨서 나왔죠. 양배추나 된장국이나 이런 건 있었어도. 이거를 잘라냅니다. 일본식 돈가스는 잘라내는 게 특징이죠. 잘라내서 나이프와 포크, 쓰기 어려운 걸 쓰는 게 아니고 젓가락으로 집어먹습니다. 익숙한 걸로. 익숙한 걸로 집어먹습니다. 거기다가 된장국이랑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밥을 놔가지고 이거를 어떤 그 일본 전통적인 스타일로 만들어냅니다. 사실은 그래서 돈가스는 이거는 자타가 공인하는데 일식입니다, 일식. 서양에서 유래한 일식이죠. 이거를 보통 화혼양제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유식한 말로. 화혼양제는 뭐냐면 화가는 와라는 게 이제 일본을 뜻하는 말이고요. 일본의 혼을 양재, 서양식 재료를 만듭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일본의 개국을 할 때 어떤 기본 정신이랄까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동도서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도서기, 동양의 도를 가지고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중국도 비슷한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는 게 대표적인 게 요리들입니다. 카레라이스는 서양 요리일까요? 일본 요리일까요? 서양 같죠? 커리앤 라이스 옛날에 본 거죠. 이거 일본 요리입니다. 라이스에다 카레를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밥에다 비벼 먹는 거 일본이 최초입니다. 단팥빵. 빵에다 얹고, 일본은 안 얹죠. 단팥을 넣어서 먹는 거. 일본이 최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은 서양식 스타일의 재료들을 가져와가지고 일본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럼 일본만 그러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까스, 일본의 돈까스가 있다면 우리는 왕돈까스가 있습니다. 왕돈까스. 왕돈까스, 기사식당 특히 거기서 먹는 거를 우리는 우리 스타일이 확실히 있죠. 일본처럼 잘라 나오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크다란 놈으로 먹죠. 거기다가 밥도 거기다 올리고, 거기다 여러 가지 야채들, 특히 깍두기. 우린 또 깍두기가 있어 먹죠. 김치랑 깍두기. 이런 걸 놔가지고, 우리는 스타일이 뭐냐면은 약간 그 백반? 한상차림? 이런 걸로 내와서 먹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돈가스는 한식이고, 돈카츠는 일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문화들이 넘나들면서 새로운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게 근대화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행하는 일본사를 썼는데 사실은 일본사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사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책을 쓰기 전 혹은 일본에 본격적으로 여행을 다니기 전까지 일본사를 잘 몰랐습니다. 제가 한국사 전공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일본사 저희는 이제 옆에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가 있어서 수업을 들어야 돼서 제가 일본사 수업도 듣긴 했는데 제가 그때 공부도 안 하고 나이롱으로 들어서 뭔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데 일본사를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일본사를 알게 되면 장점이 있습니다. 일본사를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 역사가 좀 다르게 보입니다. 역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라는 게 한 나라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역사가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교류를 시작한 게 신석기 시대부터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그 옛날부터 일본과 중국, 특히 중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무리로, 한 블록으로 역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사를 제대로 안다는 것은 일본 여행을 하는데 즐겁죠. 그래서 제가 여행하는데 즐거우시라고 이걸 책을 내기도 했는데 일본사를 안다는 건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아는 거. 꼭 바른 역사라는 게 한 가지만 있는 거 아니니까 아는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럼 일본사를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보통 일본사를 아시는 분들도 저도 그랬고요. 일본사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외놈의 역사로 정리가 됩니다. 고대사 때는 우리가 다 이렇게 우리가 다 물려주고 다 이렇게 줬는데 이놈들이 근대사에 들어와서 우리를 식미지를 삼고 나쁜 짓들을 많이 했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물론 그 맞는데요. 이 역사를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역사가 납작해집니다. 역사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왜 그런 행동들을 했고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한번 가보시고요. 야스쿠니 신사는 도대체 왜 그런 걸 만들어놨고 왜 거기에 그렇게 전쟁 물자들을 만들어 놓고서는 애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일본의 시각에서도 볼 수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또 일본의 자이니치. 일본 가면 좀 일본 제1조선인들에 대한 문제가 장난이 아닌데 그 오사카에 있는 스루아시에 가시면 스루아시라는 옛날의 자이니치들 일본 제1조선인들이 살던 곳에 가시면 그런 역사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알게 되면 여행도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입체적으로 알게 되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게 됩니다. 일본사를 보는 데 있어서도 일본서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있고 일본서기에 만삭의 황후가 신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와서
칼 한 번 안 쓰고서는 다 사만이 정복하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쓰여 있지만 사실은 일본 서기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영원 같은 경우는 일본 서기가 더 정확한 기록이었고요. 일본 서기 기록들이 되게 풍부해요. 근데 얼마 전에 전라도 천년사라는 그거를 만들었습니다. 되게 열심히 역사학자들이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일본 서기에 있는 내용을 인용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식민사학이다라고 매도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전라도 천년사에서 해당 부분을 빼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사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서기에서 주장하는 말을 썼다 그래서 그거를 뺀다는 거는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서기도 마찬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국 사기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광개토 왕릉 비도 사료 비판을 해야 되고 거기서 무엇이 진짜로 취할 만한 내용인가는 당연히 사료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빼서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일본 서기에 있다 그래서 그걸 빼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특히 식민사학이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식민사학 물론 있었습니다. 식민사학이라는 게 식민지 시대 때 일본인들이 주장했던 사학이고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어서 정체성론. 한국인들은 늘 정체돼 있었다. 그 다음에 타율성론. 이런들 팽이근성. 맞아야 돌아간다. 라고 일본이 정복해서 열심히 이걸 때려줘야지 돌아간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학문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그런 무리수들을 두긴 했는데 또 하나는 만선사관이라고 있습니다. 만선사관. 이건 뭐냐면 만주와 조선은 한 뿌리에서 나왔다. 근데 웃긴 게 소위 말하는 민족사학, 제야사학자들이 얘기하는 환단곡이라는 책들 이런 데들이 주장하는 거는 결국 우리 민족의 뿌리는 만주, 결국은 중국 전체 막 이러면서 굉장히 이걸 퍼뜨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식민사학을 비판하면서 나왔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식민사학의 동전의 양면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식민사학 당연히 극복을 해야 되는데요. 식민사학을 극복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일본에 있던 어떤 여러 가지 일본 서기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것들은 학자들이 했던 그런 사료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일본 역사를 좀 입체적으로 보면 우리 역사도 입체적으로 보이고 여행도 즐거워지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데도 대단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더 할까요? 네. 책 많이 사주십시오. 제가 여행하는 일본사를 시작으로 여행하는 중국사, 여행하는 동남아사, 여행하는 유럽사 여러분들이 여행할 때 꼭 필요한 역사들만 모아서 책을 시리즈로 낼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행하는 일본사가 많이 팔려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여행하는 중국사, 여행하는 동남아사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